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간다 마사노리의 책이고요. 음,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성공했지만 더 특별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열망이 엄청나서 이 책을 제가 꽂히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일본의 굉장히 성공한 자선서 사람이며, 이 책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프롤로그부터 읽어주자면,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내가 바라는 직감을 만든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고자세로 영업한다. 돈을 몹시 사랑한다.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선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20대에 어디 기업에 가서 무언가를 팔아야 되거나 무언가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기업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만, 지금 너 같은 거가 뭐라고 나한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서 대부분은 그냥 화가 나거나 수치심만 느끼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겠지만 난 지금 20대고, 그리고 넌 지금 50대, 60대인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내가 너 나이가 되기도 전에 너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인 거를 증명해서 보여줄게. 라는 그런 느낌의 악의 감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수치심만 느끼고 기분만 나빠하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어?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한번 10년 뒤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이런 마인드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방해가 된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마인드화 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도 의아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잘 된 부모님을 만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거나 환경적으로 부모님께서 쓰는 말이나 행동, 대처 방법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성공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겸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을 배우다 보면은 말로 표현하기 되게 미묘한 그 무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을 뚫어봐라 했을 때도, 그거 있잖아. 손가락 마디보다 조금 더 얇은데 또 손가락 깊이만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깊이가 마치 한 10cm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좀 덜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진짜 복잡 미묘한 무언가.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오만이래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만심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이런 거는 자기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되지만, 그걸 인터뷰하는 자리나 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잘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오만해질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되게 난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나 어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 방해가 된다고 이 책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고, 책에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성공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돌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애초에 밝히고 갔어요, 책에. 욕먹을 각오하고 저돌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사실은 읽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제 1습관에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하고 난 뭘 해야지 행복하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냈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찾아서 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네, 아니면 이게 좀 불만이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보다, 또다시 다른 길을 찾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안 되면 아, 난 안 되나 보다, 난 내가 역시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돈을 벌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 라고 포기를 하거나 그 일을 그저 취미로만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저자가 하는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는 뭐냐면, 일단 내가 뭘 싫어하는지 노트에다가 펜을 들고 다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먼지 묻고 벌레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벌레가 밀접해 있는 건축업이나 뭐 밖에서 하는 일들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적도 있고, 그런 하기 싫은 일들을 적어 놓고 왜 하기 싫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가령 이런 거예요. 뭐 나는 판매업과 고객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일을 하고 싶은데, 대면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이랑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고객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돈이 되는데 고객이 망설여진다고 하면은 저자세로 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매나 대면을 하고 싶지만 그게 걸려서 아, 난 이 일이 아닌가 보다,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론에 내버리게 되거든요, 섣불리.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하기 싫은 일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적었을 때 고객한테 저자세로 임하고 싶지 않다 라고 적었다면, 근데 세일즈는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판매나 대면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일을.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어떤 일이라거나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그 보험 상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고객을 통해서 뭔가를 세일즈맨처럼 이뤄내야 되는 그 무언가의 직업을 하고 싶은데 저자세로 가는 일은 하기 싫어. 그렇다면은 그 일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걸 하되, 판매하고 고객이랑 대면하는 직업을 하되 저자세로 가지 않으면 되는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은 일은 왜 하기 싫은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내가 만약에 6개월 뒤에 죽는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으라고 또 란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적는 거예요. 또 내가 6개월밖에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안 남았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중에서 그게 왜 하기 싫은지를 적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비껴 나가면서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고객한테 고개를 숙이고 빌빌거리는 게 싫다. 그렇다면 판매를 조금 더 임금님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예요. 고객이 오히려 찾아오게 만들고 저는 아무한테나 우리 업체는 아무 고객이나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지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간 보는 식의 연락은 삼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어 놓는 거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든 대면이든 하기 싫은 게 왜 하기 싫은지를 알았다면 하고 싶은 거에 접목이 될 만한 거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이 싫은 게 아니라 고객한테 저 자세로 임해야 되는 마인드가 싫다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판매를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판매를 하고 싶으면 대면을 하고 싶으면 대면을 해도 되는데 대면한 직업을 해도 되는데 저 자세로만 안 가면 된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조금 더 풍부하게 생각의 전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밥 프록터에게 어떤 성공한 여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성공은 95%의 마인드와 5%의 창의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5%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인드에서 시작해서 마인드에서 끝나기 때문에 마인드 세팅을 굉장히 잘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일 사이 교집합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2습관은 자기에게 최면을 건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을 컨트롤할 것인가 컨트롤 당할 것인가 내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할 것인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릴 것인가 그런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최면을 건다 이런 내용인데 현실 컨트롤 할 것인가 컨트롤 당할 것인가는 뭐냐면 내가 현실에 끌려다닐 것인가 끌려다니지 않을 것인가인데 이게 내 삶, 내 생각, 내 인생, 내 목표를 나 자신에게만 오로지 두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빗대어서 이게 좋다고 하면 이게 끌려다녀서 하고 저게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그 사람이 전망이 별로 안 좋다고 하면 흔들리고 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없애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아요.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고 좌절하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위안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리고 설령 부모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탓을 안 해요. 남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했을 거다라고 믿고 갔다가 그게 잘 됐을 때는 그냥 내 힘으로 한 거고 안 됐을 때는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든 현실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통제가 하게 된다면 끌려다니지 않아요.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돼도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라는 건 끌려다니지 않게끔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랑 복합적인 얘기로 연계돼서 나온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회사에서 100명의 고객에게 3시간 안에 전화를 다 맞춰라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3시간에 맞춰서 100명한테 전화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회사한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100명의 사람에게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전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계획을 설정하는 거예요. 3시간을 하라고 해서 3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 1시간 만에 100명의 고객한테 전화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한 사람한테 1분을 할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1시간 안에 60분이잖아요. 100명의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화를 해보고 이 사람이 반응이 없거나 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귀찮아한다거나 관심 없어하는 고객은 다음에도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로 내 고객이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거기서 할애하지 않았던 그 시간을 더해서 할애해서 업적을 따내는 거거든요. 그런 대로 내가 말하는 직함을 만든다 역시 나는 슈퍼 세일즈맨이다.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최고의 샐러리맨이다. 나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고객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어깨부터 처져 있고 귀찮아요, 그냥. 그냥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마인드를 나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됐고 여기에서 나 이상으로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마인드 세팅을 하고 가면 저 사람 나랑 계약을 무조건 할 거니까 되게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표정이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조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따내면 그게 성공의 기억으로 되고 그게 반복 학습되면은 진짜 그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한 직함을 만든다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건 뭐냐면 보통 사람은 지금 욜로 인생이라고 예전에 나왔듯이 지금을 즐겨야지 언제 즐길 거나 이건데 그렇다고 내가 회사를 만약에 요즘에 흔히 유명하는 파이어족처럼 파이어를 해요. 회사를 퇴사했는데 대안이 없어. 그거는 성급한 결정이고 감정에 이끌린 선택인 거잖아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무엇부터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퇴사를 하고 그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그리고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두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난 살아갈 것인지 루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안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제 오습관에 고자세로 영업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자의 대화, 보통 사람의 대화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부자들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저자세로 임하지 않아요. 부자들의 얼굴을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임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진짜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해외에서는 부자의 기준이 취미가 많은 사람, 자기 인생의 질이 높은 사람을 부자의 척도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부자라는 것은 돈이 단순히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 여유까지 같이 있어야지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대화, 보통 사람의 대화는 굉장히 다르고 고자세로 영업한다. 이건 뭐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서를 건네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업적을 무조건 따내야 되거나 이게 망가지면 회사가 흔들리는 일정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자대로 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부탁하는 입장이 되게 만들어지는데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필요 조건에 맞출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 얻어올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기 때문에. 근데 계약서를 만약에 보여줬고 내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싫은 소리만 하고 틱틱거린다. 그럼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고객이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고객도 선택하고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100명 중에 10명의 고객만 잘 잡아도 먹고 사는데 진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명이 어떤 10명이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그저 그런 10명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물건에 대해 값어치를 알아보는 그 10명 그분만 섭렵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입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진심이라면 진심으로 그거를 임하면서 그걸 사용할 거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만들어진 판매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공장도 성공하고 자연스럽게 저도 그 물건으로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를 판매하거나 그 뭔가를 영업할 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오시라. 그게 고자세로 임하다라는 이 책의 법칙에서 소개된 내용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간을 본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걸 꼭 사고 싶은데 내가 선뜻 이렇게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너무 관계가 쉬워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유도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고자세로 임하는 게 낫고 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진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계속 살아가면은 되게 짜증나거든요. 서로 짐 빠지고. 근데 그런 고민되는 상황에서 저희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매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딱 일어서는 순간 이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자신의 물건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회사의 그런 소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잠깐만요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거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자세로 영업하는 것이 내 마인드에도 좋고 나만의 고객을 설립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 6습관은 돈을 몹시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돈을 몹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속물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쪽팔릴 수도 있거든요. 돈을 쫓다가 가랑이, 그러니까 뭐 참새가 백세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쫓다가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혹은 돈을 너무 밝힌다라는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돈밖에 모른다. 저 사람은 너무 돈돈거린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에 말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생각하고 상상하고 원하는 것들을 강렬하게 상상해서 현실이 되는 거지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싫어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라는 기준도 마음의 평온도 가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온이 있으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솔직히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지만 마음의 평온도 생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몹시 사랑한다는 거는 창피하고 쪽팔리고 속물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서 도망치지도 말고 죄악감도 갖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리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노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하나 살 때마다 그 노래를 한 곡 들을 때마다 돈이 내 통장으로 꽂히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자고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돈이 새어나가는 통로를 막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계속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섣불리 사옥을 짓는다거나 그런 어떤 광고를 낸다거나 해요. 근데 이게 돈도 이게 내가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쫓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되 내가 거기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안 되는데 이 돈이 잘 벌리니까 되게 즐거웠고 이게 더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자꾸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4억을 지었다고 쳐봐요. 그 4억에 매달 들어가는 월세도 있을 거고 부지도 있을 거고 건설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거기 직원도 세워야 되니까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죄수가 예를 들어서요. 실화는 아니고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반쯤 차면은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걸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반쯤 차오르면 먹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그 사람 추적하던 어떤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를 지금 먹어버리면 다시 물은 가득 찰 때까지 언제가 걸릴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 물이 가득 찼을 때 마실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물이 가득 찼을 때 먹으면 그 물은 또다시 채워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이 너무 마른데 어떻게 계속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물이 가득 찼을 때 넘치는 만큼의 물을 핥아 먹어라. 이게 되게 좀 허황된 얘기일 수 있고 어이없어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되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 10억 원을 만들기까지가 되게 고생스럽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컵에 물이 가득 찬 시점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그 1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물이 새어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물을 핥아먹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10억에 대한 이자가 연이율이 아무리 낮아도 몇백인데 그 몇백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숨만 쉬어도 나온 돈이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벌리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의 10억의 돈을 손해게 되게 되면은 그게 없어진 거 순식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가 숨만 쉬어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 구축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강조하는 그 말의 내용은 일단은 마시멜로의 법칙이랑 되게 비슷해요. 만족유예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만족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게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내가 숨만 쉬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 돈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투자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투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통장의 잔고는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돈만으로도 본래의 돈에 손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뤄가는데 자금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잘 될 일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돈의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돈이 새어나갈 구멍을 차단시켜 놓는다. 이게 이 저자의 말이고 결단은 내리고 사고 과정을 배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공 법칙 덕후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이게 되게 제가 좀 신기했던 부분인데 성공 법칙의 덕후가 왜 성공할 수가 없을까? 책에서 다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 법칙의 덕후라는 건 성공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덕후는 그 성공하는 방법만 판 거예요.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도 행동이 없으면은 아무런 결과도 없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공 법칙에 덕후가 될 게 아니라 성공하는 법칙을 알았으면 그걸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성공에도 반드시 빛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둠도 반드시 존재하고 그림자도 존재해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데 그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가족에게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연인 관계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는 무조건적으로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성공만을 바라보고 갈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 내 마인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성공하기 전부터 불평불만 내면서 내 인생은 망했어. 엄마 아빠 금수저가 아니라 이런 불평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해야겠다. 내가 지금 기댈 곳이 없다는 건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인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도와주면 그걸 고마움으로 받을 줄 아는 감사함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공했을 때의 어둠이 비쳤을 때 그 겸손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성공했을 때 질타하는 사람이나 뭐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 에필로그에는 자기 자신을 믿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이미 글렀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주변에 종종 봤는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믿지 못하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을 못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성공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조차도 책을 읽고 강연을 들은 거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제가 느낀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산다는 거는 나 혼자서만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거는 내가 책도 안 읽고 강연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안 듣고 일화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한 다음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 생각만으로 성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듣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가졌는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그걸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러한 메커니즘이 아무것도 없고 우주에 나 혼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까요? 하나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부터가 남을 믿어줄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부터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될 거고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서 마음까지 여유로운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